병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울화가 치민다 할 때 바로 울화병을 줄인 말이 화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울자는 막히다 울자로 이 주로 환자분들이 가슴이 막힌 것 같아요, 혹은 답답합니다, 명치가 불편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같이 호소를 하시게 되고요. 또 이 화자는 불화자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요, 이 열이 가슴에서부터 목이나 얼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두통도 있어요. 입이 말라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울화병은 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히고 답답하고 뜨거운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시고, 또 감정적으로도 이 열이 위로 치밀어 오르는 증상들, 즉 분노라든지 억울함, 그리고 답답한 느낌, 억울한 느낌, 이런 걸 동시에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화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장님, 이 화병도 진행 단계에 따라서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예, 이 화병은요, 즉 스트레스의 3단계를 따라서 처음에는 경보기, 두 번째는 심해지면 저항기, 더 심해지면 고갈기라는 3단계로 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경고기로 부르는 이 단계는요, 일반 화병 환자가 아닌 분들도 흔하게 경험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랐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고 나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혈압이 탁 올라가고 근육의 긴장이 탁 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는 이런 증상들, 이런 흔히 놀라거나 스트레스 자극이 처음 들어온 직후에 이런 생기는 증상들이 경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의 특징은 내가 조금 이제 자극이 없어지고 마음이 좀 놓이면 이런 증상들이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즉, 굳이 병이라고 부르기 약간 애매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이런 게 심해서,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경기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 직후에 불면증이나 잠이 안 오는 증상들이 동반되시는 분들은 이 경보기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나 부적절한 자극이 좀 더 오래 계속 지속되겠다 하게 되면 2단계인 저항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내가 특별하게 요즘은 스트레스 받는 게 없는데도 잠이 안 오고 열이 올라오고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약간 아주 사소한 일이라든지 생각해보면 큰 일이 아닌데도 굉장히 크게 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인 반응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 열이 차거나 답답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단계들인데요. 이 단계부터는 좀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저항기가 더 오래 가게 되면 고갈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느라 내가 체력을 모두 소진해버려서 이 기와 혈이 모두 고갈되고 체력이 떨어져서 이 스트레스나 기타 이런 데 대응할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의욕이 없고 이 앞에 저항기나 이 경고기처럼 감정이 막 격렬하게 올라오거나 분노하는 단계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좀 침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말수가 없어지고 이런 좀 깔아지는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는 단계로, 이 단계는 좀 보약으로 사람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고기에서 고갈기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중간중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화병이나 우울증, 불면증 이렇게 신경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약을 복용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약을 복용하시죠. 그렇죠. 근데 또 약을 한번 복용하면 끊기가 어려워서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보통 화병이라고 하면요, 이 서양 의학에서는 이 비전형적인 정서 장애라고 해서, 즉 우울증의 한 분류로 보통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우울제라든지 수면제 같은 걸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서양 의학에서는 우울증이나 이 정서 장애 등을 머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특정 물질들이 부족해져서 이 감정적으로 조화가 되지 않고 밸런스가 깨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양을 충분히 늘려주는 그런 이 항우울제들을 주로 처방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불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되는 거에 따라서 수면제, 수면 유도제를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심장 쪽의 약물을 같이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화병의 서양 의학적 치료 방법을 알아봤다면 한의원에서는 또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최준호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한의학에서는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병을 크게 이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처음 경복이나 아니면 저항기 같이 이 실증 상태라고 합니다. 열이 꽉 차오르거나 뭔가 답답한 증상 위주로 초기에 이런 화병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 막혀 있는 기운을 소통시켜주고 이 간이나 심장에 올라와 있는 열들을 내려주는 치료. 그래서 이 감정, 분노라든지 이런 억울함을 좀 소통시켜주고 심장이나 얼굴 위로 올라오는 열들을 식혀주고 답답함을 좀 뚫어주는 그런 쪽 실증 쪽의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이게 오래돼서 고갈기, 즉 몸이 허해지는, 약해지는 허증으로 진행되게 되면요, 기혈을 보하면서 이 좀 따라져 있는, 우울해져 있고 의욕이 없어져 있고 체력이 없는 사람들을 좀 북돋아주고 기운을 올려주는 쪽으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때 기존에 복용하던 약은 끊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복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화병을 본인이 인지를 하시고 바로 한의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신경정신과를 한번 들렸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항우울제나 여러 가지 수면제 같은 약들을 처방을 받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로 이 항우울제를 드신다 그러시면 이 항우울제는 약제 특성상 최소 3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있어야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복용 초기에 내가 이걸 먹었는데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하고 임의로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약을 먹었더니 너무 뭔가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고 혼자서 판단해서 약을 끊어버리시면, 특히나 심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처음에 우울증이나 화병이 있게 되면 보통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라든지 술로 이용해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 음주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술을 계속 만성적으로 먹다 보면 오히려 술이 깨 있을 때 술 때문에 더 우울해지거나 술 때문에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장애가 생기기가 쉽고요. 또 하나, 술을 오래 복용하게 되시면 이 술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이 알코올 의존성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이 음주는 최대한 조금 조절을 해서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해결하시는 방법보다는 그렇게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약을 줄이시거나 끊으실 때도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 원장님, 또 많은 분들이 양방 치료를 받으면서 한방 치료도 이렇게 병행하는 치료를 받곤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화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이 약을 처방받아서 왔는데 이 양약과 한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논문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이 우울증에 많이 쓰는 한약 중에 하나인 시오소간산이라는 약에 대한 이 메타 분석에 관해서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 해외에 있는 신경정신 관련 연구자들도 이런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했을 때 생기는 다른 좀 부작용 같은 것들, 내지는 또 장기 복용했을 때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주거나 같이 장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다른 치료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한약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게 지금 소개해드릴 시오소간산이라는 약입니다. 이 논문의 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논문들을 시오소간산의 효과를 다룬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분석을 해봤을 때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이제 이 SSRI라고 하는 이 계열의 이 항우울제만 복용하는 것보다 이 항우울제와 시오소간산을 같이 복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 두 번째는 이 항우울제만 복용한 것과 시오소간산만 복용한 것,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효과가 비슷한데 이 부작용이 안 나타나고 수능도가 높은 것은 한약이 좋았다. 그래서 이 시오소간산이나 한약으로 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기에 환자들에게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고 몸이 좀 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우울증을 심하게 겪으실 때는 당연히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약들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약과 양약을 같이
그 복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치료 효과를 높여주면서 수능도를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조절을 위해서는 양한방의 병행 치료 또는 대체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양한방의 병행 치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강민구 원장님, 화병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또 마음의 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병이 지속되다 보면은 몸도 안 좋아지기 십상인데 어떤 질환들이 또 나타날 수 있나요? 네, 역시 이 화병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동반 질환, 동반 증상 같은 것들이 신경정신과적 증상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뭐 불안장애나 강박장애 또는 공황장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신경계 관련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정신이 안 좋고 좀 정서적으로 기분이 안 좋으면 몸의 컨디션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복통이나 아니면 메스꺼움, 더부룩함과 같은 이 소화기 장애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손발 저림, 또 목이나 어깨의 근육이 결리거나 뭉친다 이런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우울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좀 얘기를 하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아니면 어떤 하나에 좀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우울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해마나 편도체 이런 뇌 기관들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서 단기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서 내가 어떤 작업이나 학업을 할 때 좀 능률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반 증상들을 같이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단순히 화병에서 정신계 문제, 또 소화기 문제, 근골격계 질환까지 동반될 수 있다니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1년 전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엇보다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최지훈 원장님, 이렇게 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생활 관리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크게 3가지 정도 화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원래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외부에 적이 있을 때 적과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적에게 도망갈 수 있도록 이 근육에 힘을 키워주고 심박동을 올려주고 호흡수를 올려주고 혈압을 올려주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이런 반응들이 이 신체 활동을 격렬하게 아주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원래 운동선수들처럼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경기 대회라든지 이런 큰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게 화병으로 잘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할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긴장됐던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이 되기 때문에 병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데요.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이렇게 막 긴장되고 힘이 들어가고 예민해지고 이런 변화가 나타난 상태에서 신체 활동량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결국 병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를 내가 좀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 마음과 몸을 안정시켜주고 이완시켜주는 운동이나 아니면 뭐 절 운동 혹은 뭐 기도나 묵상 같은 이런 종교 활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화병이라는 게 근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과도하게 긴장된 마음을 이완시켜주고 이 억눌렸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종교 활동들 도움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다 보면 나를 좀 지지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관계들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감정이 크던 적던 간에 이걸 제대로 소화시키지를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것을 누적시키게 되면 이게 몸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내가 또 상대방한테 그렇다고 막 퍼부어대게 되면 이 관계가 좀 망가진다거나 혹은 이 직장 상사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힘든 관계라 그러면 이걸 어디다 풀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일기를 쓰되 이 내 감정에 대해서 차분히 글로 적어내는 과정을 거치시면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함께 명상과 요가 그리고 감정일기 관련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강민구 원장님, 혹시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팁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께서 이제 평소에 최지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에서 잘 지켜주시면 좋고요. 근데 내가
이 갑자기 좀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온다. 내가 좀 신경을 너무 많이 썼더니 힘들고 좀 우울하다. 이럴 때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관리법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혈자리, 불안해진 마음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이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이 손목의 중앙부에서 한 3cm, 4cm 정도 내려오면 내관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내관혈이라는 자리를 꾹꾹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톡톡 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혈자리를 두드리거나 톡톡 치시면서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나는 기분이 좋다. 뭐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말하시면 그게 또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혈자리를 지압하면서 또 긍정적인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 백회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백회혈이라는 부위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서 호흡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는 이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백회혈을 또 지압하시는 것도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굳이 혈자리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그 부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지압해 보시고 또 호흡도 한번 해보시고 스트레칭도 해보시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나만의 습관 한번 잘 가져보시기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신 거죠? 진단 받은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콩물로 손 넣고서 한번 몇 년 전에 한 적이 뒤로 있고요. 손으로 만져서 하는 검사를 받아보셨고, 그게 이게 항문 쪽으로 넣어서 전립선을 만지는 검사가 있습니다. 항문 촉진 검사라고 네. 해서 이제 그렇게 만져서 예예 전립선이 그 커져 있나 과정 작아져 한번 있나를 거쳐봤고요. 예예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안 약 타먹다 또 끊어보고 예예 그런데 요즘 한 2, 3년 계속 자주 먹는데도 예예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가면은 한참 있다 나오고 예예 이제 도중에 끊겠다가 다시 좀 나오고 예예 뭐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고 예, 아버님 말씀하시는 증상이 딱 이제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인데요. 이 전립선 네. 비대증이라고 하면 우리 그 오줌줄이라고 하죠. 요도가 있고요. 이 오줌줄을 감싸고 있는 이 반지 모양의 조직을 전립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줌줄을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전립선이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이 비대, 이 반지 모양의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굵어지게 되면 이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고 싶어서 내가 힘을 딱 풀었는데도 이 커진 비대해진 전립선이 소변줄을 딱 잡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서 힘을 딱 풀었는데 소변이 안 나오고 혹은 내가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해서 딱 수술했는데 여기 막혀져 있던 전립선에 고여있던 오줌이 나와서 속옷을 버린다든지 혹은 이 전반적인 비뇨기계가 약해지면서 이 소변을 밤에 자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볼 때 시원치가 않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이 한방 쪽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을요 전형적인 이 신장이 약해지는 증상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 신허라고 하면 우리 흔히 이제 남자는 허리가 중요하다, 이 배꼽 아래 단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래쪽의 기운이 양기가 떨어지면서 이 전립선 비대증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는 게 이게 자연의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립선 약을 복용하시면서 약간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한방 치료에서는 이게 뭐 우차 신기환이라든지 택차 보존익계탕이라든지 굉장히 유용한 처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한방 치료 겸하시면 악화되는 걸 막으실 네, 수 있을 시청자님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혹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등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신가요? 약은 전혀 안 먹습니다. 아, 예. 그러면 건강검진을 좀 받으셨을 때 어디가 안 좋다고 얘기 들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래서요, 네, 예. 이번에 심장하고 이게 폐하고는 고대우석병원에서 검진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네. 혹시 콩팥 검사는 안 해보셨고요? 시장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 소변 검사는 안 해보신 거세요?
아니 여기 그 고대병원에서 소변까지 다 받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별 말씀이 없으셨던 거죠? 예, 예. 예, 무릎 심장은 아무 심장이 이상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네. 내과에서 심장 이상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아주 양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행이시네요. 무릎 아래로 많이 붓는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예. 부으면서 다리가 시리거나 아프시거나 무겁다든지 이렇게 다른 발이 증상이 좀 무거워요. 무거우시고 아프지는 않으시고요? 발바닥이 조금 아파요. 네. 혹시 추위를 좀 많이 타신다든지 발이 시렵다든지 아니면 더위를 타고 발바닥에 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몸은 뜨신데 손발이 좀 차요. 아, 예. 손발이 차가운 몸은 굉장히 뜨시거든요. 예. 그럼 손발이 차가운 냉증이 있으신 거네요. 수족 냉증. 예. 네. 예. 그럼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혹시 밤에 주무시다가 깨서 소변을 보진 않으시는지. 지금 작년 가을까지는 잘 잤는데요. 네. 이 작년 11월부터 자꾸 잠이 깨고요. 네네. 이 꿈을 그렇게 많이 꿔요. 아, 예. 소변문을 보진 않으시고요? 소변은 한 번쯤 봐요. 자다가. 아, 예. 그러세요? 예. 예, 지금 저도 증상을 들었을 때요. 네. 시청자님의 신장, 콩팥 기능이 가장 걱정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그 부분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네. 다만 이제 아버님께서 수족 냉증이 있으시잖아요. 몸은 네. 따뜻한데 손발이 차가운 냉증이 있으신 건데 이것이 네. 바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면 피가 네.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부종이 좀 더 심해지시는데요. 예. 특히 주무시는 동안에는 걷거나 활동량이 줄어드시니까 혈액순환도 더 더디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부종이 더 많이 생기고 또 부종이 일단 생기면 몸의 가장 아래쪽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부터 부종이 이제 가장 심해지게 되시는 거고요. 또 이제 깨어나셔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뭐 근육도 움직이고 또 혈관도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좀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후가 되시면은 그 아침에 부어있던 붓기가 빠지고 혈액순환도 좀 더 잘 되시고 아마 그때는 손발의 차가운 냉증도 조금 더 개선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버님의 증상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하지 부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